네, 정책특화심사센터 백세현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심사 제출 자료와 관련된 부분과 HR 심사 신청 방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내드릴 심사 제출 자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공고문 내에 별첨 자료를 통해서 심사 제출 자료에 대한 양식이 안내되어 있고요. 각 훈련 유형별에 따라서 해당 제출 자료가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별첨 자료 내에는 각각의 훈련 유형별에 따른 심사 가이드도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훈련 유형별에 따라서 기관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심사 신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제출 자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 제출 자료와 각각의 훈련 유형별에 따른 제출 자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통 제출 자료에는 사업 개요서와 훈련 운영 계획서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 계획서가 있는데요. 사업 개요서는 엑셀 자료로서 제출을 받게 되고요. 훈련 운영 계획서의 경우에는 한글 파일, 프로젝트 학습 계획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한글 파일입니다. 위 세 개의 자료는 필수적인 제출 자료로서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각각의 제출 자료의 양식을 보게 되시면 작성 방법과 각 영역별로 작성 내용을 어떤 부분을 입각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질의가 있으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 파트에 연락을 주시거나 Q&A 등의 문의를 통해서 해결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신청하시는 과정들의 경우에는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강사의 경우에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주강사이신 NCS 확인 강사와 보조 강사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뒤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참여 기업의 경우에는 채용 약정을 실시하실 수 있으신데요. 채용 약정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가 회원사의 연간 훈련 가능 인원에 대한 50% 이상에 대해서 채용 약정을 실시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의 경우에는 채용 약정서가 필수 사항이 되겠고요. 그 외에 다른 사업에서는 선택적으로 채용 약정을 실시하시는 경우에 채용 약정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각각의 훈련 유형별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 K털 트레이닝인 디지털 신기술 분야 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 아카데미의 경우에는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협약서와 참여기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필수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의 경우에는 전제 요건상으로 협단체와 협약이라는 부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협단체의 협약서 및 협단체의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협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채용 약정서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의 경우에는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수요조사를 통한 내용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RSC에 대한 협약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RSC의 지역 내 소재한 참여기업의 협약서나 참여하시는 참여기업의 협약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참여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또한 필수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 자격증 실적 충족 기간에 해당됐을 경우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증빙 자료가 반드시 훈련 기간의 자료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입니다.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경우에는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과정을 설계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게 되고요. 디지털 선도기업은 훈련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 지원 기관 또는 파트너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관련된 협약서를 추가적으로 선택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제출 자료 중 사전 점검 목록에 대한 부분을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관련된 부분에서 양식을 확인하게 되시면 각각의 훈련 유형별로 사전 점검 목록에 대한 엑셀 자료를 별도로 각각 사업마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훈련기관의 실무 담당자께서 반드시 과정 신청 전에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모두 다 예라고 표기하셨더라고 하더라도 과정 자체가 적합 판정이 되는 것을 아님은 과정 자체가 적합 판정이 되는 것을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해당 항목은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기관의 실무 담당자께서 사전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누락되거나 작성대응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하시고 추가적인 내용 작성을 부탁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합의 요소가 아니라 최종적인 적합은 심사를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각각의 사전점검 목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훈련기관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실 경우에는 맨 오른쪽에 지금 현재 안내된 저희 유선 연락처로 유선 문의를 주시거나 홈페이지 내에 정책특화심사센터 Q&A 게시판에 남겨주시게 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본 사전점검 목록 중에서 기관에서 체크하시던 중에 아니오라는 항목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케이털 트레이닝의 훈련 사업에 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안내드립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이 사전점검 목록과 관련된 엑셀 자료의 화면입니다. 현재의 양식은 일반 훈련 과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인데요.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탭으로 구분하여서 일반 훈련 과정과 스마트 훈련 과정의 사전점검 목록을 안내 드려놨고요. 각각의 제출 자료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제출 자료의 세부적인 내용 작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개별 항목별로 작성을 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안내되어 있는 부분은 훈련 유형별 사업 신청과 관련해서 기관께서 어떤 훈련 유형을 신청하실지에 대한 결정사항을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이 부분은 HRD넷의 훈련 유형에 따른 공모회차를 신청하시게 될 때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산상으로도 같은 회차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1순위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반드시 기관 담당자께서는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HRD넷 신청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HRD넷 신청 방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통합심사에 참여하고 계신 훈련기관의 경우에는 기존의 통합심사 화면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력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처음 진입하시는 기관의 경우에는 HRD넷 심사평가 시스템에 등록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별첨 자료로 안내해드린 신청 가이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단계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먼저 훈련기관의 경우에는 완전 최초로 신청하시는 기관의 경우에는 훈련기관 관리번호라는 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케이털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집체 훈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발급받으실 때는 집체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발급받으셔야 되고요. 기존의 원격 우수훈련기관의 경우에는 신청 자격인 우수훈련기관에 따라서 신청하실 수 있으실 텐데 기존에 운영하시던 훈련이 원격 훈련이시기 때문에 별도의 집체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발급받으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발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훈련기관에서는 HRD넷 홈페이지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훈련기관 회원 가입 및 전자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을 하신 이후에 저희 심평원 훈련기관 인증평가센터에서는 훈련기관이 적정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해당되는 기관인지 확인을 하실 거고요. 1차적인 검토 및 내용들에 대해서 승인을 하신 이후에 각 지방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종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훈련기관 관리번호가 발급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관리번호 발급된 사항으로 HRD넷 심사평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심사 과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드린 심사 신청 가이드 중에서 디지털 신기술 분야 아카데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4페이지에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신청하시는 훈련의 기관에는 차근히 심사 가이드를 한번 읽어봐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과정 등록 신청 전 기본 등록에 대한 부분입니다.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신청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승인됐었을 때에 훈련기관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게 되고요. 이미 통합심사를 신청하신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요. 훈련기관에서 활용하시고자 하는 훈련시설이라던가 장비, 교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공통업무 영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각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탭에 사전 등록을 완료를 하셔야 개별 과정을 신청하실 때 해당 내용을 불러와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는 화면으로 안내드리지만 신청 가이드의 내용이 설명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신청 경로 부분입니다. HRD넷 심사평가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진행을 하게 되시는데요. 현재 저희 K디지털 트레이닝 별도의 심사 신청 메뉴가 없기 때문에 통합 심사 메뉴를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화면에 대한 부분을 캡처해서 안내 드려놨는데요. 통합심사의 심사 신청 부분에 있어서 심사 공모 조회를 클릭하셔서요. 오른쪽에 따른 공모 회차에 대한 목록 리스트를 확인하신 이후에 각각의 훈련기관에서 신청하시는 훈련 유형에 따라서 기존 K디지털 트레이닝인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는 1회차,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는 2회차, 지역주도형 아카데미는 3회차, 그리고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는 4회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오른쪽 부분에 바로가기 신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과정 신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고요. 다른 유형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에 대한 부분이 불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정보 입력 방법입니다. 신청 훈련기간의 기본적인 입력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훈련기간 승인 시에 기본적인 내용들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 훈련기간에 대한 정보는 자동적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기관의 구분의 경우에는 K디지털 트레이닝의 신청 기관의 경우에 K디지털이라고 그대로 자동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기간의 담당자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담회를 안내한다거나 아니면은 부처에서 지침이 하달됐었을 때의 훈련기간에 안내드릴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관의 담당자명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록을 해주시고요. 연락처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번호로 등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시스템의 경우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심사평가 시스템 메인 공지사항을 보게 되시면 업무 매뉴얼이라는 키워드를 쳤을 때 해당 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는 HR인의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업무 매뉴얼에는 그 밖에 다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신청하시는 기관의 경우에는 메인 공지사항에서 업무 매뉴얼이라는 키워드를 치셔서 그 부분의 매뉴얼을 활용해가지고 관심 있으신 내용들은 변경하실 수가 있으시거나 지금과 같이 담당자 정보에 대한 부분도 변경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훈련 과정 등록 신청과 관련해서 훈련 사업 목록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훈련 사업 목록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먼저 훈련 형태부터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형태의 경우에는 크게 오프라인 훈련과 온오프 혼합 훈련으로 할 수 있는 온오프 혼합 형태의 스마트 훈련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신데요. 오프라인 훈련의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집체 훈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온오프 혼합 형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 훈련이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과 연간 훈련 가능 인원에 대한 부분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연간 훈련 가능 인원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단위 기간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해당 과정을 훈련 기관에서 몇 명의 인력을 양성하겠다라는 계획이 되실 거고요. 정원은 그 연간 훈련 인원을 고려를 해서 한 회차 개설 시에 한 클래스를 몇 명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훈련 가능 인원을 60명이라고 한다면 정원이 30명이라고 했었을 때 30명씩 두 번 2회차를 운영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훈련기관에서 신청하신 연간 훈련 가능 인원의 경우에는 기관에서 신청하시는 인원 그대로가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에서 내용 확인을 통해서 기관의 역량을 검증한 이후에 훈련 운영 인원이 타당하다라고 하게 되면 승인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인원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기관 직종 부분입니다. 국가기관 직종 부분에 있어서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22개 직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해당 국기 직종에 대한 안내는 공고문 내에 맨 마지막 붙인 부분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공고문 내 10개 분야를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요. 국기 직종과 연계를 해서 기관에서 선택하실 수 있으신데요. 디지털 컨버전스나 스마트 웹 콘텐츠 개발, 반도체 등의 국기 직종은 디지털 신기술 분야를 기타로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NCS 세 분류에 대한 선택사항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국기 직종 22개 직종과 관련해서 NCS 연계표라는 게 있습니다. 국기 직종과 NCS 연계표에 대한 사항에 따라서 각 개별 국기 직종에 연계되는 NCS를 안내해 드려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훈련비를 결정하는 기준이 NCS 분류에 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국기 직종과 NCS 연계표를 참고를 해주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스마트 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국기 직종과 NCS 연계를
연계를 고려를 해서 신청을 해주시되 스마트 훈련의 비용 단가의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총 훈련 시간의 경우에는 개별 과정의 전체 훈련 시간이 되겠고요. 훈련에 대한 정기 교과 내용과 프로젝트 학습 시간, 현장 실무가 있는 경우 현장 실무 내용까지 포함한 전체 훈련 시간이 되겠습니다. 훈련 일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350시간 이상 최소 3개월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 기간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훈련 일수를 직접 작성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1일 훈련 시간은 12시간 이내를 넘을 수 없다는 부분을 안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련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집체 훈련인 일반 과정의 경우에는 NCS 직종별 130%의 단가를 지원받게 되고요. 스마트 훈련으로 설계돼서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술 기반과 기술 설계 유형에 따라서 비용 지원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최종 훈련 등급이 결정되는 사항과 연동이 돼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시스템에서 입력하게 될 때 NCS 훈련 분류를 선택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기본 단가가 130% 적용돼서 자동 계산이 되게 됩니다. 다만 스마트 훈련의 경우에는 해당 단가가 자동 계산이 되지 않고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심사가 확정된 이후에 단가가 노출되는 점, 이 부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훈련과정 입력 방법입니다. 훈련과정 입력은 훈련과정 개요 부분에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훈련 과정명과 훈련 수준, 프로젝트 편성 시간, 현장 실무 편성 시간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훈련 대상자 요건에 대한 부분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련 수준의 경우에는 NCS 수준으로 고려를 했었을 때 3에서 5 수준 내에서 선택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저희 K-디지털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내일 배움 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이 대상이라고 했었을 때 보통 청년에 해당되는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라던가 졸업 예정자, 대학교 졸업자라던가 졸업 예정자, 그리고 대학원 석사 졸업자라던가 졸업 예정자 등을 들 수도 있겠는데요. 이 정도의 학력과 관련된 연계적인 수준에 있어서 NCS 3수준에서 5수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수준에서 5수준 내에서 선택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개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제출 자료 중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서 프로젝트 학습 계획서와 관련이 있는데요. 프로젝트 학습 계획서 양식 내용 안에 설명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학습 교과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 프로젝트 학습 교과와 일치되게 숫자를 기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만약 그 계획서 양식 안에 프로젝트 학습 교과가 2개라고 한다면 시스템에도 입력하시게 될 때 프로젝트의 개수는 2개를 기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프로젝트 편성 시간의 경우에는 총 훈련 시간 중에서 프로젝트 교과로 편성한 시간을 입력하시는 부분이신 거고요. 전체 총 훈련 시간이 작성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프로젝트 편성 시간이 교과목으로 입력이 됐었을 때 편성 비율에 대한 부분은 자동 표시되게 됩니다. 현장 실무의 경우에는 기업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실무적인 내용을 가르치게 될 경우에 편성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장 실습의 내용의 교과로 편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편성된 시간까지 기록을 하셨었을 때에 해당 편성 시간을 직접 입력해 주시고 비율에 대한 부분은 자동 계산되게 됩니다. 훈련 대상자 요건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훈련 운영 계획서와 연관이 있는데요. 훈련 운영 계획서 중 훈련생 선발 요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훈련생 선발 요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기업 수요 조사를 하게 되면서 어떠한 훈련생을 선발하기를 요청하는가에 따라서 내용이 결정이 될 텐데 운영계획서의 내용과 해당 내용이 일치되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훈련 대상자 요건의 경우에는 HRNet의 과정 정보가 노출되게 될 때 훈련생들한테도 동일하게 노출되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혹시 오탈자가 있으신지 내용에 오류는 없는지 꼭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훈련 교과목 목록입니다. 교과목과 관련된 입력 부분에 있어서는 총 6개 항목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교과 형태는 온라인, 오프라인, 현장 실습 중 선택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집체 훈련을 가르치는 교과의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스마트 훈련으로 편성하셨을 경우에는 온라인 교과가 포함되기 때문에 온라인 교과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교과목 내용 안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편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동일한 교과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시간에 대한 부분을 각각 등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교과 구분에는 정규교과와 프로젝트, 현장 실무, 기타로 입력할 수 있는데요. 정규교과는 이론 내용이나 실기 내용 등이 포함되게 되고요. 프로젝트 교과에는 프로젝트 훈련으로서 가르칠 내용이 포함되게 되고요. 현장 실무의 경우에는 기업 현장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의 내용의 경우에는 통합심사와 마찬가지로 재량교과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통합심사 기준과 동일하게 20시간 내에서 편성이 가능합니다. 교과목명과 관련해서는 훈련 운영 계획서 내에서도 표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훈련 운영 계획서에 대한 내용이 상이하지 않도록 반드시 일치되도록 작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교과목에 따른 NCS 소분류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해당 교과목의 내용이 NCS 분류상으로 가장 근접한 교과의 NCS 소분류 코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해당 교과목에 강사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과목의 세부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르칠 교과목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편성 시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교과목에 할당된 시간을 입력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첨부 파일 제출 부분입니다. 첨부 파일 제출과 관련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화면에 대한 부분으로 기본적인 안내를 드릴 수 있을 텐데요. 필수적인 제출 자료인 훈련 운영 계획서, 프로젝트 학습 계획서, 사업 계획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항목이 1, 2, 3으로 안내가 되어 있고요. 먼저 말씀드렸던 사전 점검 목록의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와 함께 압축하여서 하나의 파일로 3번 항목에 올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률 증빙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항공원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받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이 부분은 신청 자격 중에서 그 성과 우수 기관의 경우에 해당되실 수 있으실 텐데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 중 실적 충족 기간인 매출액 또는 훈련 인원인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 재정 건전성 자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압축을 통해서 5번 항목 영역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충족 기간 중에 수료생 인원에 대한 부분이 증빙이 제출하게 될 때는 6번의 항목에 제출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해당 양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고문 내 별첨 자료로서 양식에 대한 부분은 모두 안내드린 상황입니다. 다음은 참여기업 관리 입력 방법입니다. 참여기업 관리에 대한 입력 방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과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입력하는 화면에서 입력하는 항목 부분을 입력하시게 되면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그 팝업 창은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이미지가 되겠는데요. 아래에 있는 이미지에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유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라고 선택한 경우에는 예라는 체크를 하시게 되고 저기 이제 돋보기 버튼 같은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를 하게 되시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경우에는 조회를 통해서 바로 입력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니오를 선택하시고 훈련기관에서 직접 수기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참여기업 역할 부분인데요. 참여기업 역할 부분에 있어서는 훈련 운영 계획서와 사업 계획서와 그다음에 HRnet 시스템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같이 입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훈련기관에서 많이 틀리시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훈련 운영 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참여기업 역할들을 체크해 놓으셨다고 했었을 때 계획서와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이 상호 일치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참여기업과 채용 약정을 실시하신 경우에는 해당 화면의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협약서를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기업의 협약서와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채용 약정까지 진행하신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신 이후에 해당 부분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채용 약정 인원의 경우에는 선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채용 약정이 없으신 경우에는 해당 자료는 제출해주지 않으셔도 관계가 없으십니다. 다만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훈련 유형의 경우에는 해당 채용 약정이란 전제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협단체의 참여기업의 회원사에 대한 채용 약정 여부를 반드시 증빙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 부분은 운영계획서 입력 방법입니다.
운영계획서 탭에는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훈련 강사에 대한 부분을 입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 강사에 대한 부분을 입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과 관련된 부분, 장비와 관련된 부분, 교재에 대한 부분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련 강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외부 강사와 내부 강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외부 강사 중에서는 현재 훈련에 참여하는 참여 기업의 강사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강사와 참여 기업 강사를 구분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 기업에서 강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는 참여 기업 강사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내부 강사나 외부 강사의 경우에는 NCS 확인 강사만 해당 영역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현재 NCS 확인 강사를 진행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이 해당 영역에는 등록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럴 경우에 나중에 NCS 확인 강사로 확인하시는 경우에는 보조 강사 부분에 해당 강사에 대한 부분을 등록을 하시게 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심사에서는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신 사업계획서라든가 운영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심사를 하지만 훈련 운영을 할 때는 반드시 NCS 확인 강사가 강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당 강사는 최종적으로 NCS 확인 강사를 받으신 이후에 강의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담당 교과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집체 훈련, 그러니까 오프라인 훈련으로 편성된 교과목 경우에 강사는 모두 다 배정이 되어야 되고요. 온라인 교과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사항의 배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NCS 확인 강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NCS 확인 강사를 모두 받을 때 경력 증빙이라든가 내용에 대한 자격 여부를 확인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사를 하면서 해당 경력 증빙자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보조 강사의 경우나 아니면 이제 NCS 확인 강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 자료가 추가적으로 제시가 필요하게 되고요. NCS 확인 강사를 받은 경우에도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관련된 경력이 추가적인 경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전문 분야 경력 증빙 자료부 영역에 해당 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보통신 프로그래밍 개발과 관련된 강사를 등록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미 NCS 확인 강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경력이 어떤 개발자 경력과 관련된 경력 위주로 있는데 이 과정 자체가 빅데이터 과정이라 했었을 때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어떤 경력이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증빙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으실 때는 해당 관련 빅데이터 전문 분야 경력 증빙 자료를 추가적으로 올려주시게 되면 심사 때 확인 이후에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교과목과 관련해서 강사 배정이 과목별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 신청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 강사 부분입니다. 보조 강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퍼실리테이터, 멘토, 기타로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조 강사의 경우에는 NCS 확인 강사로 받지 않은 강사이기 때문에 훈련 기간에서는 수기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전문 분야의 경우에도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전문 분야와 관련해서 증빙 자료를 통해 가지고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심사 때 판단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 교과목과 관련해서는 선택적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참여기업 강사의 경우, 참여기업에서 제공되는 보조 강사의 경우에는 해당 참여기업 명예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훈련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강의실과 실습 겸용 강의실, 그룹실로 표시되게 되고요.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훈련 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심사 항목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정원 1인당 2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예시드린 30명이라고 했었을 때 훈련 시설에 대한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훈련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등록을 하시게 될 때는 앞서 설명드렸던 최초 훈련 기관의 경우에는 공통 업무 부분에 있어서 해당 내용을 등록하신 이후에 이 영역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등록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해당 영역에 대해서 등록하시기 전에 사전에 미리 공통 업무 쪽 부분에서 등록을 해놓으셔야 불러오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과 관련된 증빙 자료는 통합시행사와 마찬가지로 그 강의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사진에 대한 부분을 올려주신다거나 해당 활용될 강의실 면적에 대한 부분의 평면도까지도 일단은 인정을 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훈련 장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주장비, 보조장비, 소프트웨어, 기타로 나뉘게 되고요. 주장비와 관련된 부분이나 보조장비에 관련된 부분은 마찬가지로 통합심사와 동일하게 실제 사진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썸네일이라던가 캡처 사진 등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무료 소프트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경우에는 훈련 기관에서 라이센스 계약 등을 통해서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증빙을 해주셔야 되고요. 무료 소프트웨어 경우에는 무료임을 안내하고 있는 웹페이지라던가 이미지를 캡처하셔서 업로드 해주시면 참고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해서 안내드리는 입장이 큰 거고요. 심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절격사유적인 부분으로는 해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관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해서 반드시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증빙자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심사와 유사하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훈련 자료 부분입니다. 교재의 경우에는 훈련생한테 반드시 제공될 교재만 등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훈련 교재를 필수적으로 등록하지는 않으셔도 관계가 없으십니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워낙 트렌드가 급박하게 변하기 때문에 훈련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자료 제공을 해주실 부분도 있으시거든요. 이럴 경우에 선제적으로 등록을 하실 수가 없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고요. 사전에 어떤 교재로서 주교재로서 훈련생들한테 필수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하시는 교재들은 해당 영역에 필수적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심사 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과정 신청과 관련해서 저장 및 신청을 하고서 최종 제출을 하시게 되시는데요. 등록이 완료하기 전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각각 항목을 반드시 실무 담당자께서는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해당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준법상 항목에 대한 제공 동의 그리고 각각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예라는 부분에 체크 항목을 1, 2, 3대로 체크를 하시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읽으신 이후에 동의함을 체크하시게 되면 신청자 입력 그리고 대표자명 입력을 하시고 최종 제출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간혹 이 부분 체크박스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다 진행을 하셔도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사평가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상의 오류로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신 이후에 신청자명과 대표자명을 입력하시고 제출을 해주시거나 이럴 경우에도 안 되시는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임시저장을 진행하십니다. 임시저장을 진행하시고 프로그램을 종료하셨다가 다시 재실행을 시키신 이후에 해당 체크박스에 대한 체크 절차를 다시 진행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제출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시게 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